강태준은 지금 자신이 평생 쌓아 올린 대한호텔 28층 회장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서울 도심의 불빛들이 별처럼 흩어져 반짝이고 머리 위로는 수입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차가운 빛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5살 노인의 눈에는 그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손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황금색 지팡이를 쥔 그 손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성공의 증표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태준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아직도 씻겨 내려가지 않은 검은 가루가 박혀 있다는 것을. 50년 전 독일 루르 지방 지하 1000m 막장에서 곡괭이를 휘두르던 25살 청년의 손톱 밑에 파고든 석탄 가루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마철 끝자락, 여름이 가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전 마지막으로 퍼붓는 비였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70년대 부산항을 떠나던 배 위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본 아들의 얼굴이. 회장님, 뒤에서 며느리 한지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자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 목에는 진주 목걸이까지. 그녀의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입술 바깥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 시간이십니다. 가셔야죠.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다가올수록 공기 중에 고급 향수 냄새가 짙어졌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코를 찌르는 너무 진한 냄새였습니다. 회장님, 들으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검사예요. 뇌 MRI 찍으셔야 한다니까요.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시고 어제는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하셨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단 한 번도 며느리를 못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하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무엇을 노리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침묵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각하, 준비되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며 2명의 사내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체격이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어깨가 넓고 목이 굵었습니다. 사설 경호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한지영이 며칠 전부터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회장님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경호원이 아니라 감시자라는 것을. 회장님,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지영이 강태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몸이 본능적으로 움찔했습니다. 며느리의 손길이 차가웠습니다. 피부가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힘없는 노인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입가에 침이 조금 흘렀습니다. 일부러 흘린 것이었습니다. 병원 가야 하나? 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병원 가셔야죠. 검사 받으시고 편히 쉬셔야 해요. 편히 쉬다. 그 말의 진짜 뜻을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격리 병동, 면회 제한.
그리고 치매 진단서. 한지영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리면 강태준의 모든 재산과 경영권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는 길었습니다. 양옆으로 대한호텔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70년대 첫 건물이 지어졌을 때, 80년대 증축 공사, 90년대 리모델링. 그 모든 순간마다 강태준이 있었습니다. 땀과 눈물로 때로는 피를 쏟으며 일궈낸 결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세운 호텔에서 끌려가는 죄수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영이 먼저 들어갔고 2명의 경호원이 강태준을 에워쌌습니다.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강태준의 눈이 복도 끝 비상구 표시등을 향했습니다. 초록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천장에서는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투숙객들이 여기저기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차가 정문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한지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태준의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문 쪽에서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고함을 지르는 소리, 유리 깨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한지영과 경호원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민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소나기를 빠져나와 옆쪽 복도로 향했습니다. 비상구 방향이었습니다. 회장님, 한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터졌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폐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인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진폐증이었습니다. 50년 전 탄광의 먼지가 아직도 폐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구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은 황금 지팡이의 의지에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계단, 2계단.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발목이 비틀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었습니다. 저쪽입니다. 강태준은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1층 비상구를 지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 주차장. 차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번졌습니다. 어디론가 숨어야 했습니다. 저 멀리 또 다른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강태준은 차들 사이를 비집고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호텔 뒷골목이었습니다. 화려한 정문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쓰레기통이 나란히 늘어서 있고 빗물에 젖은 골판지 상자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강태준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벽돌이 등을 통해 냉기를 전해왔습니다. 빗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얼굴로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쪽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비상구 문 너머로 경호원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퀴 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한 사내가 청소 카트를 밀며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낡은 청소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고 이마에는 낡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손에는 락스독에 문드러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남자와 강태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 속에 일렁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처럼. 저쪽이다. 잡아. 경호원들의 고함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비상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2명의 사내가 뛰어나왔습니다. 청소부 남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청소 카트를 내려놓고 강태준에게 달려왔습니다. 노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약 먹을 시간 지났잖아요. 강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남자는 노인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며 경호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가 좀 있으셔서요.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나오신 것 같네요. 놀라셨죠? 경호원들이 멈춰섰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지영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머리는 흐트러졌고 정장은 빗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인데요. 한지영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분은 제 아버지신데요. 말도 안 돼요. 당장 손 떼요. 한지영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강태준을 더욱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실 거죠? 강태준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남자의 이마에 있는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십자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노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독일 탄광 막장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 그날 함께 일하던 동료의 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5살짜리 꼬마였습니다. 아버지를 찾아 헤매다 넘어져 이마를 다쳤던 아이. 십자 모양으로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흘렀던 아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강태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의 아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을 50년 전 부산항에 남겨두고 온 아들이. 아버지, 남자가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집에 가야지. 한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강태준을 부축해 골목 안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지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찾아요. 당장 찾으라고요. 하지만 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했고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어둠에 삼켜진 뒤였습니다. 남자는 강태준을 이끌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노인을 놓치지 않으려 팔을 더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빗물이 두 사람의 옷을 적셨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대답 대신 기침을 했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폐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제 집이 가까워요. 제 집. 그 말을 들으며 강태준은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의 집은 어떤 곳일까? 왜 이 남자는 나를 도와준 것일까?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하지만 질문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가자 좁은 이면도로가 나타났습니다.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었고 낡은 건물들이 빗속에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중 가장 낡은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남자가 강태준을 부축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철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습기 찬 공기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단칸방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강태준의 코를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냄새였습니다. 곰팡이 냄새였습니다. 오래된 벽지에서 피어오르는 습기와 시간이 뒤섞인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 너머로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의 집에서 나는 지워지지 않는 화학약품의 잔향이었습니다. 남자가 형광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켜졌습니다. 한 번, 두 번 깜빡이다가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삼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벗겨진 자리마다 검은 곰팡이가 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물이 새어 들어온 흔적이 갈색 얼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천장 근처에 있는 작은 환기창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철창이 가로막고 있어 들어오는 것이라곤 희미한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는 1인용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얇은 이불 한 채가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은 한때 하늘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세탁을 거듭해 색이 바래 회색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낡은 옷장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합판으로 만든 싸구려 옷장이었습니다. 문짝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새로 몇 벌 안 되는 청소복과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옷장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가 방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접이식 테이블이었습니다. 다리 하나가 약간 짧은지 삐걱거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용기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비어 있었고 하나는 아직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남자가 저녁을 먹다가 강태준을 발견한 모양이었습니다. 테이블 옆에는 공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습니다. 표지는 너덜너덜했고 모서리는 말려 있었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한 푼 한 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이 그 숫자들을 훑었습니다. 청소 일당 8만 원, 식비 5천 원, 월세 30만 원, 전기요금 2만 3천 원. 숫자들은 정직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한 달을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숫자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남자가 방석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솜이 다 빠져 납작해진 방석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그 위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욱신거렸습니다. 관절염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온 지병이었습니다. 남자는 테이블 위에 컵라면을 치우고 물 한 컵을 가져왔습니다. 플라스틱 컵이었습니다. 약간 금이 가 있었습니다.
물은 미지근했습니다. 드세요. 따뜻한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강태준은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낯설었습니다. 얼마 만에 마시는 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고마운 물은 처음이었습니다. 남자는 강태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방석도 없이 맨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온 사람의 자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천장 어딘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은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본 얼굴이었습니다. 40대 중반, 아니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거무스름했습니다. 주름이 많았습니다. 이마에, 눈가에, 입가에. 나이보다 더 깊이 파인 주름이었습니다. 고생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마의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십자 모양의 흉터였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어릴 때 생긴 상처가 세월과 함께 굳어진 흔적이었습니다. 피부가 울퉁불퉁했습니다. 제대로 꿰매지 못해 그대로 아문 자국이었습니다. 강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흉터를 본 순간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흐릿했지만 그래도 지워지지 않은 기억이었습니다. 1974년 독일 루르 지방. 지하 1000m 탄광 막장. 그날은 폭발 사고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갱도 한쪽에서 메탄가스가 터지면서 7명이 다쳤습니다. 강태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왼쪽 어깨에 파편이 박혔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강태준을 숙소로 데려갔습니다. 김영철이라는 이름의 사나이였습니다. 강태준보다 3살 위였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이었습니다. 경상도 마산에서 왔습니다. 김영철의 숙소는 강태준의 것과 비슷했습니다. 좁고 어둡고 습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에는 강태준의 방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5살짜리 사내 아이였습니다. 김영철이 한국에서 데려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죽은 뒤 맡길 사람이 없어 독일까지 데려온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지환이었습니다. 지환이는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돌아오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영철은 아들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의 상처는 그 사이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강태준이 김영철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애 좀 밖에 나가 있게 하시오. 겁먹었소.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아들을 데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아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강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깨의 통증도 잊은 채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지환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딘 것입니다. 상처는 십자 모양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김영철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냥 숙소로 돌아가 소독약과 붕대로 상처를 처치했습니다. 제대로 꿰맬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붕대로 동여맸을 뿐입니다. 그 상처가 그대로 흉터로 남았습니다. 십자 모양의 흉터로. 강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물컵을 쥔 손에서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넘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남자의 눈은 맑았습니다. 탁하지 않았습니다. 고생했지만 썩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강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민우입니다. 강민우요. 그 성을 들은 순간 강태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철의 아들 이름은 지환이었습니다. 김지환. 그런데 이 남자는 강민우라고 했습니다. 강씨였습니다. 성이 강씨요? 네. 부치는 민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된 슬픔이 그 눈 속에 고였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요. 언제?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10살. 강태준은 계산했습니다. 민우가 지금 45세라면 35년 전입니다. 1989년쯤입니다. 그 무렵 독일 탄광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였습니다. 23명이 죽었습니다. 한국인 광부도 8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영철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사고 소식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은 이미 탄광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가려 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여권이 만료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김영철의 아들 지환이는 고아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친척 집으로 보내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치 강태준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친척 집에 보내졌는데 한 달도 못 있었어요. 짐이 된다고 했대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18까지 있었어요. 고아원. 그 단어가 강태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날카로운 송곳처럼. 이름은 고아원에서 바꿨습니다. 김지환에서 강민우로. 아버지 성을 따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호적이 없어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 계명 신고를 했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말라붙어 있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놀란 듯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후회였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슬픔이었습니다. 왜 김영철의 아들을 찾지 않았을까? 왜 그냥 잊고 살았을까? 왜 동료의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동안 자신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만 몰두했을까? 할아버지,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강태준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습니다. 미안하오. 괜찮소? 민우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대신 벽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수건 있으니까 쓰세요. 강태준이 고개를 돌리자 벽에 걸린 수건이 보였습니다. 낡은 수건이었습니다. 한때 하얀색이었을 것 같았지만 지금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빨아서 말린 지 오래된 듯 뻣뻣했습니다. 민우가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수건을 받아 얼굴을 닦았습니다. 거친 천촉감이 느껴졌습니다. 락스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수건을 내리며 강태준은 민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등과 손바닥이 온통 붉은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락스와 세제의 짓무른 자국이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갈라져 있었습니다.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반창고가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황금 지팡이를 쥐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손톱은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나이에 비해 관리가 잘 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톱 밑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희미하게 검은 선이 보였습니다. 탕가루였습니다. 50년 전의 탕가루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은 달랐지만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고생한 손이었습니다. 땀과 흙과 화학약품으로 얼룩진 손이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줬소? 강태준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질문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민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시선이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옛날에요. 민우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도망치는 사람과 돕는 사람. 아버지는 항상 돕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야 한다고. 민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평생? 근데 사실은 말이 끊겼습니다. 민우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피곤한 듯 보였습니다. 사실은 뭐요?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도와야 할 것 같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습하고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민우의 이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십자 모양의 흉터를.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김영철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단지 우연히 비슷한 흉터를 가진 비슷한 처지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남자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처지인데 낯선 노인을 위험에서 구해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맙소.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민우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않소. 세상에 당연한 선이란 없소. 강태준은 다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컵라면 용기, 가계부. 가난이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구석구석, 낡았지만 빨래한 옷가지들, 한 푼 한 푼 기록한 가계부. 이 남자는 가난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친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50년 전 부산항에 남겨두고 온 아들. 그때 7살이었던 아이는 지금 57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 남자처럼 고생하며 살고 있을까? 강태준은 평생 그 아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찾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느라 바빴습니다. 성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대한호텔을 세우느라, 사업을 키우느라, 명예를 쌓느라. 그 사이 아들은 어디선가 자랐을 것입니다. 혼자서, 아버지 없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습니다. 뺨을 타고 턱으로 목덜미로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아픈 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소?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어떤 옛날이요? 강태주는 대답 대신 기침을 했습니다. 깊고 거친 기침이었습니다. 폐 속 깊은 곳에서 쇳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진폐증이었습니다. 평생의 병이었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물을 더 따라왔습니다. 강태주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기침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소? 오래된 병이요. 오래된 병이라도 관리는 해야죠. 민우의 말에 강태주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관리. 평생 관리받지 못한 병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소. 민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옆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윙윙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며느리는 자신을 찾아 헤맬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할 것입니다. 치매 노인이 실종되었다고. 그리고 자신을 다시 붙잡아 병원에 가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안전했습니다. 이 좁고 곰팡이 핀 방이 호텔 28층 회장실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틀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회색빛 새벽이었습니다. 민우의 방 안은 어제보다 더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새 내린 비가 지하로 스며들어 습기를 더한 탓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건네준 얇은 이불을 덮고 구석에 누웠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곰팡이 핀 천장을, 물이 샌 흔적을, 갈라진 페인트 자국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반대편 구석에서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도 없이 그냥 작업복을 껴입은 채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일한 이불을 강태준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춥고 불편한 잠이었을 것입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낯선 노인을 위해 자신의 이불까지 내어주는 사람.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소리, 가게 문 여는 소리, 일상이 시작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며 뻐근한 몸을 풀었습니다. 그러다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무셨어요? 아니요. 잠이 안 오더군. 민우는 미안한 듯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불편하셨죠? 이런 데서 주무시게 해서. 아니요. 편했소. 오히려 오랜만에 편했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호텔 회장실의 고급 소파보다 펜트하우스의 킹사이즈 침대보다 이 좁고 습한 방 구석이 더 편안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하지 않았으니까요. 민우가 일어나 세면대로 갔습니다. 방 구석에 있는 작은 세면대였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자 녹슨 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맑은 물로 바뀌었습니다. 민우는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씻으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낡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냄비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기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냄비였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민우는 찬장에서 커피 믹스 2개를 꺼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으세요? 마시겠소. 물이 끓었습니다. 민우는 2개의 컵에 커피를 타서 하나를 강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뜨거운 컵을 2손으로 감췄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2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창밖에서는 세상이 깨어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이동하는 소리, 문을 두드리는 소리, 누군가 소리치는 소리.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도 긴장했습니다.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건물 지하까지 다 뒤져봐요. 한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태준도 일어나려 했지만 무릎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다가와 강태준을 부축했습니다. 화장실에 숨으세요. 하지만 빨리요. 민우가 강태준을 작은 화장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변기와 샤워기가 붙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물때가 끼어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심했습니다. 문 잠그고 소리 내지 마세요.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을 닫았습니다. 강태준은 문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민우는 재빨리 방을 정리했습니다. 커피컵 2개 중 하나를 치웠습니다. 강태준이 덮고 있던 이불을 개었습니다.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쿵쿵쿵.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열어요. 경찰입니다. 경찰?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소동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지영과 경호원 2명이 보였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여기가 강민우 씨 맞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젯밤 대한호텔 부근에서 실종된 노인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실종된 노인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정말입니까? 한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초조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을 숨기고 있어요. 어젯밤 호텔 뒷골목에서 봤다니까요. 경찰관이 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청소일 끝나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뒷골목에서 노인분을 본 적은 있지만 그분은 집으로 가셨어요.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 거짓말. 한지영이 소리쳤습니다. 그 소리에 복도에 있던 다른 세입자들이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구경꾼들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당신이 우리 시아버님을 데리고 갔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민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증거는 CCTV에 찍혔을 거예요. 그럼 CCTV를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혼자 집에 왔습니다.
경찰관이 한지영을 말렸습니다. 부인, 일단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방 안 좀 봐도 되겠습니까?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세요. 경찰관 2명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지영과 경호원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좁은 방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낡은 가구, 컵라면 용기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역겨움과 경멸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아요?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방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이불을 들춰보고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봐야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화장실 문 쪽으로 갔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민우가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화장실은 지금 고장났어요. 변기가 막혀서 그래도 봐야 합니다. 경찰관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민우가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원 한 명이 민우를 밀쳤습니다. 민우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습니다. 경호원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들도 긴장했습니다. 아버님, 한지영이 달려갔습니다. 강태준을 끌어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지영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일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근심 어린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버님,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이런 곳에?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었습니다. 한지영이 경찰관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맞죠? 이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을 여기 가둬놨어요. 유괴예요, 유괴. 유괴가 아닙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르신이 도움을 청하셔서 제가 모셨을 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시아버님은 치매가 있으세요. 판단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왜 혼자 탈출하셨습니까? 민우의 질문에 한지영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 때문이라니까요. 정신이 없으셔서 헤매신 거예요. 그렇다면 보호자는 왜 제대로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민우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르신이 겁에 질려 계셨어요. 누군가한테 쫓기고 계셨어요. 그게 보호인가요? 뭐라고요? 한지영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 조심해.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단 진정들 하시고요. 강 회장님,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 겁니까? 강태준은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침이 입가에 고였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영이 재빨리 강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집에 가요.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그리고 경찰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유괴 혐의로 조사해 주세요. 우리 시아버님을 이런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가뒀어요.
더럽고 냄새나는 곳.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경찰관이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강민우 씨, 어젯밤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호텔 뒷골목에서 겁에 질린 노인을 발견한 것, 보호해 준 것, 하룻밤 재워드린 것.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괴가 아니라 선의로 도와드린 겁니다. 선해? 한지영이 비웃었습니다. 이런 곳에 모셔다 놓고 선이라고요? 우리 시아버님이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이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시아버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돈을 뜯어낼 생각이었던 거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민우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움이 필요한 분을 도와드린 것 뿐입니다. 증거가 있어요? 당신 말만 믿으라고요? 한지영이 경호원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던졌습니다. 퍽! 두꺼운 지갑이 민우의 가슴에 부딪혔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현금 다발이 비어져 나왔습니다. 5만 원권 지폐들이었습니다. 대충 봐도 수백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거 받고 입 닥치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한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도와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뭐가 필요해서요? 명예? 인정? 한지영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나 받고 조용히 있어요. 민우의 주먹이 더욱 세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한지영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가시죠. 거기서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무슨 조사요? 명백한 유괴 사건인데. 그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단호한 말에 한지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항의할 수 없었습니다. 법 앞에서는 그녀도 한낱 민간인일 뿐이었습니다. 민우 씨도 같이 가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아주 잠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초점을 잃었습니다. 민우는 작업복 위에 점퍼를 걸쳤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경호원 한 명이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너 같은 놈이 감히 우리 회장님을. 손 놔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호원은 비웃었습니다. 뭐? 내가 뭔데? 찰칵. 경찰관이 민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괴 혐의로 일단 연행합니다. 혐의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민우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 조치입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갑찬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영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집에 가요. 병원 가셔서 푹 쉬셔야 해요. 강태준은 끌려가듯 방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우가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력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아야 했습니다. 아직은 치매 환자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검은색 대형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영이 강태준을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닫히며 세상과 차단되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에 민우가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채 죄인처럼 끌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웃는 세상이었습니다.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한지영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고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병원 가세요. 거기서 편히 쉬시면 돼요. 한지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칼날을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차는 호텔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영이 미리 예약해둔 요양병원이었습니다. 격리병동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사람들, 차들. 모든 것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고. 치매 환자 흉내는 그만둘 때가 왔다고.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우를 구해야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억울하게 잡혀간 그 선한 사람을. 차 안에서 한지영 몰래 강태준은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오래전부터 숨겨두었던 예비 전화였습니다. 며느리가 알지 못하는 전화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오시오. 전쟁을 시작하겠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신이 바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준은 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고 무언가를 꿰뚫어보는 눈이었습니다.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차가 요양병원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색 3층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정원, 햇빛이 잘 드는 창문들. 하지만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3층 끝에는 격리병동이 있다는 것을. 쇠창살이 달린 방들, 면회가 제한되는 공간, 살아있는 감옥. 한지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경호원이 강태준을 부축해 내렸습니다. 노인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일부러 힘을 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병원 원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은 의사보다 사업가에 가까웠습니다. 한지영과 미리 이야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3층 격리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철문이 잠겼습니다. 창문마다 철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방.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 철창 달린 창문 하나. 여기서 편히 쉬시면 됩니다. 한지영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면회 못 오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워 하실까 봐요.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겼습니다. 강태준은 혼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한지영이 떠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모르는 예비 전화였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준비 완료. 변호사 박.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11시. 3시간 후였습니다. 오후 1시 30분.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강태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박성민 변호사입니다. 즉시 면회를 요구합니다. 가족분께서 면회 금지를. 강 회장님은 금치산자가 아닙니다. 면회를 막을 권리가 없어요. 원장이 나타났지만 박성민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여세요. 안 그러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의 박성민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 손에는 서류 가방. 강태준과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태준이 일어났습니다. 등을 펴고 섰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비는 다 되었나? 예, 회장님.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박성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한지영 씨가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몰기 위해 의사들과 공모한 증거. 녹취록과 이메일입니다. 좋아. 둘째, 가짜 아들의 입양 서류. 작년 해외에서 입양한 30대 남성입니다. 한지영 씨가 회장님의 친아들이라고 조작하려던 사람입니다. 강태준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셋째, 회장님께서 몰래 녹음하신 한지영 씨의 자백. 작은 녹음기가 재생되었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에요. 모든 재산이 제 거예요. 저 늙은이가 뭘 알겠어요. 경호원의 목소리. 진짜 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짜 아들? 그딴 거 없어요. 설령 나타나도 민준이를 양아들로 입양했으니 상관없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태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박성민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체포된 강민우 씨의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긴급으로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회장님의 옛 동료 김영철 씨의 아들이 맞습니다. 독일 탄광 사고로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강태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역시 그랬습니다. 이마의 흉터, 그 눈빛. 김영철의 아들 지환이가 맞았던 것입니다. 민우 씨는 지금 어디에?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하지만 곧 풀려날 겁니다. 유괴 혐의는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좋아. 그럼 시작하지.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대한호텔 이사회실에 모든 이사들이 소집되어 있습니다. 언론도 대기 중입니다. 한지영은 회장님이 격리병동에 계신 줄 알고 안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이사회에 도착했을 겁니다. 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가지. 마지막 무대로. 오후 2시 대한호텔 27층 이사회실.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주변으로 15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긴급 소집이었습니다. 한지영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완벽한 화장, 샤넬 정장, 진주 목걸이. 승리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하게 모신 이유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이 타고 있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이 휠체어를 회의 테이블 앞까지 밀고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태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등을 펴고 두 다리로 섰습니다.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회의실을 휩쓸었습니다. 흐릿함은 없었습니다. 치매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단호한 제왕의 눈빛이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정신을 놓기를 바랐겠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낮고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30년 전 독일 지하 1000m 막장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았던 강태준이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석탄 먼지를 마시며 메탄가스 폭발 속에서 동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는 살아남았다. 정신을 놓지 않았다. 또 한 걸음. 그런 내가 고작 며느리 하나한테 정신을 놓을 것 같았나? 한지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회장님은 치매예요. 의사 진단서도 있어요. 이 진단서 말인가? 박성민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돈을 주고 매수한 의사들의 가짜 진단서, 이메일 증거가 다 있습니다. 서류가 이사들에게 돌려졌습니다. 한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들어보시지. 박성민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한지영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치매 진단만 받으면 끝이에요. 모든 재산이 제 거예요. 진짜 아들, 그딴 거 없어요. 민준이를 양아들로 입양했으니.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지영의 계획, 가짜 아들, 재산 가로채기,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 조작? 강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녹음한 것을 조작이라고? 내가 치매라며? 그럼 어떻게 이 모든 걸 준비했겠나? 한지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태준이 회의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50년 전 이 나라가 가난했을 때 목숨을 걸고 독일 탄광에 갔습니다. 지하 1000m 막장에서 하루 16시간 일했습니다. 동료가 죽고 내 폐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견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였겠습니까? 이 나라를,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이 호텔을 세웠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 친아들을 버리고 돈만 쫓았습니다. 50년 동안 찾지도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재산을 지키겠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 파렴치한 여자에게 넘겨주지는 않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대한호텔 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모든 지분은 파독 광부 유가족 재단에 기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영, 당신은 배임, 사기,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합니다.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당신이 한 건 집안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었어. 강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영 씨,
동행하시죠. 한지영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휠체어에 다시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성민이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네.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네. 무엇입니까? 민우를 찾아야지.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을. 박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석방되었습니다.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은 호텔 회장실이 아닌 작은 오피스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가 임시로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주택가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도심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을 간직해온 상자였습니다. 강태준은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1974년 부산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25살의 강태준이 7살 난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구멍 난 하모니카 하나. 독일로 떠나기 전 아들에게 주려다 못 준 것이었습니다. 결국 강태준이 독일까지 가져갔고 막장에서 외로울 때마다 불었던 하모니카였습니다. 은빛이었지만 세월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 몇 장. 독일 탄광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주소를 몰랐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묵직했습니다. 50년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입술에 갖다 대고 풀어보았습니다. B-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음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멍이 막혀 있었습니다. 오래된 먼지와 녹 때문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하모니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지환아, 아빠는 오늘도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다. 어둡고 좁고 숨이 막히는 곳이다.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아빠가 여기서 번 돈으로 너는 학교 가고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다. 그것만으로 아빠는 행복하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석탄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에 강태준이 썼던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지환이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편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상자 안에 갇혀 50년을 보냈습니다. 강태준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회장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박성민 변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준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사흘 전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락스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앉게. 강태준이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무 상자와 하모니카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 때문에 경찰서까지 갔지 않았나? 수갑까지 차고 내 때문에 고생했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았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강태준은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마에 십자 흉터가 보였습니다. 김영철의 아들. 50년 전 독일 탄광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말일세. 강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영철, 내 동료였지. 좋은 사람이었네. 막장에서 함께 일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했지.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셨어요? 그래. 잘 알았네. 1989년 갱도 붕괴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네.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네가 고아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나중에 들었네. 하지만 찾아가지 못했네. 바빴다는 핑계로, 돈 벌기에 바빴다는 핑계로.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하네. 자네 아버지에게도 자네에게도. 강태준이 탁자 위에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은빛 하모니카였습니다. 녹이 슬고 구멍이 막혔지만 여전히 은빛 광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아들에게 주려던 거였네. 50년 전에. 하지만 주지 못했고 그 후로 줄곧 나만 간직하고 있었지. 강태준은 하모니카를 민우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자네가 가지게. 자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자네 아버지에게라도 줬을 거네. 민우는 하모니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이런 걸 제가 받아도 됩니까? 밖에 부탁일세. 민우는 천천히 하모니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 안에서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서 밥이나 먹세.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고 싶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자네 집 근처에 국밥집 있지 않았나? 호텔 뒷골목 말일세. 민우가 놀란 듯 강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요? 그냥 작은 국밥집인데. 그래서 좋네. 화려한 건 질렸네. 30분 후 두 사람은 뒷골목 국밥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할머니 손맛 국밥. 페인트가 벗겨진 글씨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고기 끓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습니다. 낡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뭐 드릴까요? 주인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국밥 2그릇이요. 민우가 주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뒷골목이 보였습니다. 쓰레기통, 골판지 상자, 좁은 골목길. 사흘 전 비 오던 밤 강태준이 도망쳤던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지. 강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빗속에서. 그때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누구라도 도와줬을 겁니다.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도와주는 일은 없다는 것을. 민우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국밥이 나왔습니다. 하얀 뚝배기에 뜨거운 국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깍두기와 겉절이가 곁들여졌습니다. 드세요. 민우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강태준은 숟가락을 받아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안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혓바닥이 데일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습니다. 호텔에서 먹던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걸어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강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결정을 했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한호텔 지분을 모두 파독광부 유가족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네. 자네 아버지 같은 분들, 그 가족들을 위해 쓰일 거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나는 이제 회장이 아니네. 그냥 강태준일 뿐이네. 강태준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동안 쌓은 것들을 내려놓으니 가볍네. 이제야 숨 쉴 것 같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태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행을 떠나려네. 이 땅을 한 바퀴 돌아보고 싶네. 50년 동안 돈만 쫓다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싶네. 혼자 가십니까? 그래. 혼자. 강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인 게 무섭지 않네. 오히려 자유롭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우도 따라 나왔습니다. 골목 입구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박성민 변호사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짐은 별로 없었습니다. 옷가방 하나, 나무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네. 강태준이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거친 손과 거친 손. 고생한 흔적이 남은 손들이었습니다. 회장님, 민우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의 친아드님은 찾으실 겁니까?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네. 50년이 지났으니 아들도 이제 50 넘은 나이일 거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나를 원망하고 있을지, 잊고 살고 있을지. 강태준이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찾아보려네. 늦었지만 죽기 전에 한 번은 만나고 싶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찾으실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길 바라네. 강태준은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환아. 그 이름을 부른 순간 민우의 몸이 굳었습니다. 미역국은 못 끓여줬어도 이 아비가 내 아버지 목만큼은 기억하고 살겠네. 건강하게. 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에 민우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태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트럭은 서울 거리를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가요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준은 흥얼거렸습니다. 뱃속에서 기침이 올라왔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기침이었습니다. 진폐증이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닐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5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갔습니다. 자유였습니다. 75살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강태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의 단풍을 바라보며 오래된 노래를 흥얼거리며 그렇게 달렸습니다. 홀로 피어난 꽃 한 송이처럼